삼촌 손가락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꽃 그려줄게요. 꽃향기를 맡으면 삼촌 손가락도 금방 일어날 거예요. 4년 동안 멈춰 있던 강진호의 세계. 하지만 아이가 그려준 서툰 꽃송이들은 절망뿐이던 그의 가슴에 지켜야 할 소중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안 돼. 이 아이만은 움직이지 않는 팔을 끌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도달한 피아노 앞. 아이의 믿음대로 그의 손가락이 기적처럼 일어난 순간, 건반은 아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울림. 다시 피는 꽃. 지금 금악이 오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멋진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거대한 저택의 거실은 습사 주인을 잃은 박물관처럼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때 전 세계 공연장을 전율케 했던 강진호의 손은 이제 무릎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죽은 새처럼 놓여 있었다. 4년 전 그 지옥 같은 화재 사고는 그의 화려한 경력뿐만 아니라 건반 위를 유영하던 10손가락의 생명력마저 앗아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조차 이 집의 짙은 우울을 녹이지 못한 채 바닥에 차갑게 부서질 뿐이었다. 진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의 영혼이 거대한 얼음 속에 갇혀 서서히 질식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선율이 아닌 불협화음조차 허락되지 않은 완벽한 침묵의 공간이었다. 그 정적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것은 아주 작고 가벼운 발소리였다. 저택의 육중한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정원사의 딸인 9살 소녀 보람이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의 옷에서는 갓 잘라낸 풀꽃 향기와 따스한 흙내음이 났다. 보람은 이 집의 주인이 가진 명성이나 그가 뿜어내는 서슬, 퍼런 도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아이는 천천히 진호에게 다가와 그의 무릎 위에 놓인 굳어버린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진호는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보람은 마치 아주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듯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진호의 차가운 손등을 어루만졌다. 보람이 작게 속삭였다. 아저씨 손가락은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잠든 거예요. 제가 노래를 불러주면 곧 깨어날 거예요. 진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신경 손상을 운운하며 고개를 저었고 수천만 원짜리 재활기구들도 소용없었던 이 저주받은 손을 두고 고작 9살 꼬마가 잠든 거지라 말하다니.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 잔인한 농담에 가까웠다. 진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냉소를 담아 아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가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그리고 이 절망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아이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쇳소리가 섞인 듯 거칠고 낮게 울려 퍼졌다. 그래. 그럼 내게 하나 할까? 만약 내 말대로 내 손가락들이 잠에서 깨어나 다시 건반을 누른다면 내 재산의 절반인 1,000억을 너에게 주마. 진호는 아이가 겁을 먹거나 욕심에 눈이 멀어 당황하길 기대했다. 1,000억이라는 숫자는 평범한 이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게였으니까. 하지만 보람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오히려 환하게 웃어 보였다. 아이에게 그 천문학적인 액수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가치가 없는 듯했다. 보람은 진호의 손등에 자신의 작은 손을 겹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에는 돈에 대한 탐욕 대신 오직 혼자만의 감옥에 갇힌 한 남자를 향한 순수한 연민과 확신만이 가득했다. 보람이 대답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아저씨가 다시 웃으면서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에요. 내일부터 제가 깨워줄게요. 아이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나비처럼 가볍게 거실을 빠져나갔다. 보람이 떠난 자리에는 아이가 가져온 풀꽃 향기만이 희미하게 남아 얼어붙었던 진호의 마음 한 구석을 아주 미세하게 건드렸다. 진호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온기가 머물렀던 자리가 이상하게 화끈거렸다. 그것은 4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생소한 감각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라 치부하며 눈을 감았지만 귓가에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침묵뿐이었던 그의 저택에 아주 작은 변화의 서곡이 연주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에게는 밤은 치유의 시간이 아니라 거대한 불길이 다시 살아나는 고문의 시간이었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4년 전의 그날이 시작되었다.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연기, 천장을 칵팍하게 태우며 내려앉던 붉은 화마의 혀, 그리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져 갔던 동료들의 얼굴. 진호는 꿈속에서 필사적으로 건반을 두드렸다. 하지만 건반은 뜨거운 촛농처럼 녹아내려 그의 손가락을 집어삼켰고 음악은 비명으로 변해 고막을 찢었다. 왜 너만 살아남았지? 환청처럼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되어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난 진호의 눈앞에는 어둠보다 더 짙은 죄책감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의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신경이 끊겨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내린 종신형이었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던 손으로 동료의 옷자락조차 잡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의 뇌에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목에 거대한 바리케이드를 쳤다. 진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달빛 아래 비친 두 손은 마치 죄를 짓고 굳어버린 석고상 같았다. 그 지독한 정적을 깨고 방문이 열렸다. 구두굽 소리는 규칙적이고 차가웠다. 진호의 친동생이자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혈육인 강민호였다. 민호는 형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지만 그 손길은 위로라기보다 먹잇감을 확인하는 포식자의 그것에 가까웠다. 그는 매일같이 형의 방을 찾아와 독이 든 다정함을 속삭였다. 주치의가 건네준 가짜 진단서를 서류 가방 깊숙이 숨긴 채 민호는 형의 귓가에 절망의 주문을 외웠다. 형, 너무 애쓰지 마. 세계 최고의 권위자도 그랬잖아. 이건 현대의 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진경 괴사라고. 민호의 목소리는 매끄러운 비단 같았지만 그 안에는 형이 영원히 이 휠체어와 어둠 속에 머물기를 바라는 지독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다. 민호가 낮게 읊조렸다. 형이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비극이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해. 그게 형의 영혼을 쉬게 하는 길이야. 진호는 동생의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믿는 가족의 확신은 지호가 심어준 신락 같은 희망보다 훨씬 강력한 닻이 되어 그를 바닥으로 가라앉혔다. 민호는 형의 눈에 서린 생기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호의 얼굴에서 다정함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 자리엔 차가운 계산기만이 남았다. 형이 폐인이 되어갈수록 5천억에 달하는 유산과 재단의 경영권은 조금씩 민호의 손아귀로 넘어오고 있었다. 다시 혼자가 된 방. 진호는 민호가 두고 간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너는 이제 반쪽짜리 인간일 뿐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굴복하려던 찰나였다. 문득
낮에 보람이 자신의 손을 어루만지며 남기고 간 온기가 미약하게 살아났다. 동생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워 가슴을 찔렀지만 아이의 말은 봄볕처럼 간지러워 마음을 두드렸다. 진호는 마비된 손가락 끝을 가만히 응시했다. 여전히 감각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의문이 싹트고 있었다. 정말 내 손가락은 죽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잠들게 된 것일까? 그때 열린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에는 낮에 보람이 가져왔던 흙내음과 이름 모를 풀꽃 향기가 섞여 있었다. 어둠과 배신으로 가득 찬 저택의 밤. 진호는 처음으로 악몽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며 긴 밤을 지새웠다. 그것은 아마도 내일 아침 다시 찾아와 자신의 잠든 손가락을 깨워주겠다던 작은 천사의 맑은 노랫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침묵을 깨는 아이의 발소리. 다음 날 아이는 마치 제 집인 양 사뿐사뿐 진호의 방으로 찾아들었다. 저택의 근엄한 공기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아이는 진호의 커다란 손을 덥석 잡고는 기분 좋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어제 보았던 유치원 친구 이야기, 길 가다 본 강아지 이야기, 아이의 소소한 일상들이 진호의 적막한 방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진호는 이 생경한 온기가 당혹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잡힌 손을 먼저 빼고 싶지는 않았다. 며칠 뒤 아이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펜을 꺼내 들었다. 삼촌, 가만히 있어봐요. 아이는 진호의 커다란 손등을 도화지 삼아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살갗을 스치는 펜촉의 간질간질한 감촉에 진호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하며 손을 뒤로 뺐지만 이내 멈춰 섰다. 입술을 앙다물고 그림에 집중한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도 맑아 차마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진호의 손등에는 매일 다른 꽃이 피었고 방 안에는 아이의 제잘거림이 향기처럼 머물렀다. 낯설기만 했던 아이의 침범은 어느새 진호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가득하던 오후가 되면 진호는 자신도 모르게 복도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아이의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질 만큼 그는 이 작은 침입자에게 길들여지고 있었다. 그렇게 아이가 진호의 손등에 매일같이 온기를 새기며 보낸 시간이 어느덧 백날에 이르렀다. 시간은 저택의 정적을 비웃듯 무심히 흘러 어느덧 정원의 나무집들이 붉게 물들고 찬바람이 창가를 두드리는 늦가을에 접어들었다. 처음 아이가 그렸던 꽃그림이 무슨 꽃이었는지 가물가물해질 만큼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진호에게 아이의 존재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창문처럼 당연하고도 따스한 것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 보람이가 진호의 방에 나타나지 않자 저택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호는 초조하게 문 쪽을 바라보았고 저택 곳곳에 숨겨진 CCTV를 모니터링하던 민호 역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꼬맹이가 어디로 갔지? 민호는 화면을 돌리다 금지된 구역인 지하실 입구에서 보람이의 잔상이 사라진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범죄 증거를 숨겨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보람이가 무엇을 찾아내기 전에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두 얼굴의 목소리. 지하실 안. 보람이는 낡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100일 동안 자신에게 삼촌을 잘 부탁한다며 다정하게 간식을 챙겨주던 민호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녹음기 속 민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이제 끝이야. 화재 사고? 그건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평소의 부드러운 톤과는 전혀 다른 낮고 비열한 웃음소리. 보람이는 그 이질적인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삼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때 지하실 계단에서 뚜벅 무거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보람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람아, 거기서 뭐하니? 삼촌이 기다리시는데. 민호는 손에 든 손전등으로 지하실 구석구석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보람이는 숨을 죽이고 낡은 피아노 덮개 뒤에 몸을 숨겼지만 공포에 질려 떨리는 숨소리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찾았다. 민호의 손전등 불빛이 보람이의 눈을 찔렀습니다. 민호가 녹음기를 뺏으려 손을 뻗는 찰나 보람이는 정원사 아빠를 따라다니며 익힌 민첩함으로 민호의 팔 사이를 쏙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는 지하실의 좁고 복잡한 선반 사이를 누비며 민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삼촌 도와주세요. 보람이는 계단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민호의 거친 욕설과 추격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보람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진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거실 문을 박차고 나온 보람이가 민호에게 붙잡혀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그 비명을 들은 진호의 눈빛이 뒤집혔습니다. 4년 전 화재 현장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다시 그를 덮치려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보람이가 그려준 꽃그림이 선명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마비된 신경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진호는 휠체어에서 몸을 던져 피아노 건반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동생 민호의 감시를 피해 자신이 직접 설계한 저택의 심장이라는 사실을요. 쾅. 진호는 감각 없는 양손을 주먹 쥐듯 말아쥐고 온몸에 무게를 실어 건반의 가장 낮은 왼쪽 끝을 3번 내리쳤습니다. 음악이라기보단 비명에 가까운 둔탁한 소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피아노 내부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건반 아래 숨겨진 수백 개의 진동 센서가 초당 120데시벨 이상의 저음역, 진동이 3번 반복되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이것은 진호가 설정해둔 긴급 보안 코드, 일명 프로토콜 100의 시작 신호였습니다. 1단계 강철의 방어막. 인식이 완료되자마자 거실 천장에서 쾅 하는 고막을 찢는 듯한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보람이의 목덜미를 낚아채려던 찰나 두 사람 사이로 육중한 강철 셔터가 단 0.5초 만에 바닥으로 내리꽂혔습니다. 민호는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철벽에 가로막혀 나동그라졌고 보람이는 안전한 구역에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민호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보람이에게 손을 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단계 보이지 않는 눈. 셔터가 내려감과 동시에 피아노 상단의 브랜드 로고가 뒤로 젖혀지며 숨겨져 있던 카메라가 튀어나왔습니다. 렌즈 주변에 빨간 불이 들어오며 전 세계로 신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진호의 복귀를 기다리며 알림을 켜두었던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 스마트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긴급 강진호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 화면에는 당황해서 셔터를 두들기며 이거 안 열어? 너 잡히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광기를 부리는 민호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송출되었습니다. 3단계 침묵의 신고. 시스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이브 영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택의 GPS 위치 정보가 담긴 비상 메시지가 인근 경찰서 상황실로 자동 전송되었습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저택 마당을 가득 채웠을 때 진호는 비로소 건반 위로 쓰러졌습니다. 민호가 연행된 후 진행된 수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형의 재산을 탐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평생 그 의자에 앉아 죽은 듯이 살아야 해. 그래야 내가 형 노릇을 하니까. 민호는 지난 4년 동안 주치의를 매수해 진호의 식사에 고용량, 근위환제를 매일같이 섞어왔습니다. 진호가 손가락 끝이라도 움직이려 하면 형, 또 경련이 일어나네. 역시 신경이 다 죽었나 봐라며 절망을 주입했습니다. 더욱 천인공노할 사실은 4년 전 화재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민호는 불이 난 것을 가장 먼저 알았지만 형을 구하는 대신 금고 속의 인감 도장을 먼저 챙겨 빠져나왔습니다. 형이 불길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는 밖에서 시계를 보며 형이 질식하기만을 기다렸던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형의 눈과 귀를 가리고 멀쩡한 사람을 시체처럼 만들어 놓고는 그 곁에서 천사 같은 동생 행세를 했던 민호의 이중성에 전 세계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민호가 구속되고 식단에서 독약 같은 약물들이 사라지자 진호의 몸은 기적처럼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촌, 오늘은 제가 손등에 꽃 말고 진짜 반지를 그려줄게요. 재활훈련의 고통에 진호가 신음할 때마다 보람이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주는 법을 잊어버린 진호를 위해 보람이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진호의 커다란 손을 감싸 쥐고 함께 건반을 하나씩 눌러주었습니다.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했구나. 진호는 보람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4년 전 화재의 불길 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영혼을 꺼내준 것은 천억이라는 돈도 유명한 의사도 아닌 손등에 서툴게 꽃을 그려주던 이 작은 아이였다는 것을요. 에필로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중주. 1년 뒤 저택의 정원에는 보람이 아빠가 정성껏 가꾼 진짜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보람음악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상처받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시간. 진호는 이제 휠체어 없이 당당히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보람이가 나란히 앉아 있죠. 삼촌, 준비됐어요? 오늘의 곡은 다시 피는 꽃이에요. 보람이의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의 손이 건반 위로 날아오릅니다. 보람이가 맑고 투명한 고음으로 멜로디를 열면 진호는 이제는 단단해진 손가락으로 그 아래에 깊고 풍성한 대지의 소리를 채워 넣습니다. 피아노 선율은 창문을 넘어 정원의 꽃잎을 흔들고 멀리 담장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진호는 연주 도중 슬며시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봅니다. 이제 그곳엔 보람이가 그린 낙서는 없지만 대신 보람이와 함께 만든 보이지 않는 음악의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보람아, 삼촌의 손등에 봄을 그려줘서. 두 사람의 연주가 마지막 화음을 남기며 멈추자 정적 속에서 기분 좋은 바람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천억의 내기로 시작된 100일간의 기적. 그 기적은 이제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되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